나는 너희들의 엄마고 할머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너희 집 식모도 아니고 애 봐주는 유모도 아니다. 내 나이 29에 남편 잃고 빚에 허덕일 때도 무릎 다 닳도록 국수 말면서 너희 키울 때도 한 번도 주저앉은 적 없었다. 내 밥 한 끼도 못 챙기면서도 너희 학비 대주고 결혼 자금까지 다 보태고 심지어 며느리들 명품 시계에 가방까지 내 돈으로 다 사줬다. 내 평생을 바쳐 이뤄낸 자부심인 박순이 국수가 그저 고생 덩어리였다고? 내가 쏟아온 사랑이 품삯으로 계산되는 거라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너희들에게 육아 도우미 소리나 듣고 이젠 하다 고급 실버타운이라는 핑계로 감금까지 시키려 드니?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우스웠으면 나를 이토록 무시하는 거니? 그래, 내가 너희에게 짐이었다면 오늘 이 짐을 내려놓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자식들에게 육아도우미와 짐으로 취급당했던 어머니가 분노와 결단 속에서 마침내 가족을 떠나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분노 그리고 결단,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구성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은빛 정담 꼭 기억해주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로 69. 지금 들으신 건 바로 지난 추석,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던 순간이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날 저는 제 두 아들 내외에게 이 모든 말을 쏟아내고 말 그대로 제 발로 집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걸어 나온 길입니다. 그날의 선택은 제 삶을 관통하는 가장 처절하면서도 해방감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젊은 날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9, 제 나이 30도 되기 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 남편을 잃었습니다. 갓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제 남편은 먼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불의의 교통사고로 제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 청춘은 마치 빗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는 울음은 제 목을 죄어왔고 눈은 퉁퉁 부어 앞을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첫째 진수와 젖병을 물고 천진하게 웃는 둘째 진영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제가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장례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갓서른이 된 저는 두 아이를 안고 빚더미와 지독한 가난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저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독한 현실은 저를 채찍질했고 저는 더 이상 젊은 세대, 박순희가 아닌 두 아이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제 삶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기댈 곳 없는 낯선 타지에서 저는 오직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말 그대로 무엇이든 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밤새워 삭바느질을 하느라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고 새벽부터 파출부 일에 나가 남의 집 설거지를 하느라 허리가 휘어지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 구석에 좌판을 깔고 옷 가지며 채소 따위를 팔았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쓰디쓴 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제가 지쳐 쓰러지면 어린 아들들의 미래는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국수집을 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필연이었을까요? 좌판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밥 한 그릇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돌아갈 힘조차 없다 느껴지던 그때 장터에서 우연히 국수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먹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넋을 놓고 국수를 바라보던 그때 국수집 아주머니가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한 그릇 말아줄 테니 먹고 가라고 했지요. 당시 시장에는 누구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전 괜찮다고 돌아서려고 했지만 끝내 제 팔을 붙잡고 자리에 앉히고는 얼른 국수를 한 그릇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입 먹었을 때 그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국물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죠. 그래, 이거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음식으로 위안을 주고 싶다. 이걸로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자. 그렇게 저는 밤잠을 설쳐가며 악착같이 국수 비법을 배우고 제 피 같은 돈을 긁어모아 동네 작은 골목에 조그마한 점포를 얻었습니다. 낡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순이 국수라는 이름의 간판을 내건 순간 제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판은 단순히 가게 이름이 아니라 제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내겠노라 선언하는 저의 모든 다짐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박순이 국수는 제게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남편 없는 서름을 이겨내고 두 아들에게 이 세상이 춥고 배고픈 면 말고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면을 보여주기 위한 제 전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새벽 시장에서 꽁꽁 언 손으로 재료를 고르느라 손이 쩍쩍 갈라졌고 여름에는 뜨거운 육수솥 앞에서 땀띠로 온몸이 짓물렀습니다. 제 무릎과 허리는 이미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을 위해 기어이 맛있는 국수 한 그릇을 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끓어 넘치는 국수 가락처럼 억척같이 살아냈습니다. 남들 명절이라고 편하게 쉴 때도 저는 국수 한 그릇이라도 더 팔기 위해 휴일 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제 허리가 휘고 등뼈가 굽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이 학교에서 받아오는 상장과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보거나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국수가 최고다라고 자랑할 때면 저는 모든 고통을 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한마디 칭찬은 저의 모든 고단함을 씻어내는 영약이었습니다. 변변한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제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오직 아들들 학비 대고 결혼 자금까지 보태줬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 모두 결혼할 때 며느리들 기 살려주겠다고 남편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명품 시계와 가방까지 제 돈으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는 법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일궈낸 여장부였습니다. 동네에서는 박순이 사장님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내 몸이 부서져도 자식들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그 굳건한 의지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제 삶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땀으로 가득했죠. 그것이 바로 박순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더없이 흘러갔습니다. 5년 전, 제 지병인 심각한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은 더 이상 국수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저 무거운 솥을 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결국 저는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박순이 국수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제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셔야죠. 이젠 저희가 모실게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속으로는 평생을 바친 가게를 떠나는 섭섭함이 컸지만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저는 그렇게 손주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은퇴한 엄마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자식들의 효심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박순이 사장님이 아닌 그저 파출부 혹은 애 봐주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집안일과 손주 돌봄, 그리고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허리 통증은 제 육신을 갉아먹고 제 정신마저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 박순이는 이제 그저 엄마와 할머니라는 역할 속에 갇혀버렸죠. 제 삶은 사랑과 희생의 연속이었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희미한 존재감과 끊이지 않는 육체적 통증, 그리고 메말라가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에는 세상에서 더없이 귀하고 예쁜 손주들이었습니다. 해맑은 웃음소리 한 번에 제 마음은 금세 녹아내렸죠.
하지만 이제 막 7살이 된 준서나 4살인 하은이는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저 자신이 부르면 뭐든 해주는 할머니일 뿐이었죠. 할머니 물, 할머니 간식, 할머니 이거 해줘, 할머니 저거 해줘. 온종일 제 귀에는 이런 말들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걸까? 아니면 부모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도록 만든 걸까? 제가 지쳐있을 때조차 아이들은 여전히 할머니, 이거 해줘를 외쳤고 그 아이들 뒤에는 아들 내외의 무관심만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은 겉보기엔 오롯이 제 시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늘어진 허리를 부여잡고 집안을 치우고 통증을 잊으려 억지로 장을 보고 세 끼 식사를 준비하는 일까지 다 제 몫이었습니다. 손녀딸 하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함박 스테이크를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몇 시간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박순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순간은 밤늦게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할 때뿐이었죠. 남편 죽고도 악으로 깡으로 버텼던 내 인생인데 고작 이까짓 것에 무너질 순 없어. 그런데 이젠 정말 한계다. 제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은 메말라갔습니다. 내 인생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았고 나라는 존재는 한숨처럼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추석 당일 칠흑 같던 새벽 공기를 뚫고 손주 태권도 학원 버스를 기다리던 그날 그동안의 피로가 온몸을 묵직하게 감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제 큰아들 진수 가족과 둘째 아들 진영 가족이 모두 모이자 집은 발 디딜 틈 없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전을 부쳤더니 손목이 시큰거렸고 떡국 육수를 끓이느라 뜨거운 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게 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켜야 겨우 움직였고 아들들은 거실에 앉아서는 정말이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양복을 빼입은 큰아들 진수가 으스대며 부엌 문턱에 불쑥 나타나서는 돈 봉투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엄마, 애들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솔직히 요즘 육아 도우미 시급이 얼만데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육아 걱정 없이 맞벌이하고 이번에 주식으로 대박 나서 차도 외제차로 바꿨잖아요. 이거 어머니 수고비 겸 감사 선물입니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진수의 그 계산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자식이지만 듣기 역했습니다. 내 인생이 고작 수고비와 육아 도우미 소리나 들을 만큼 가치 없었나? 평생 너희에게 베푼 사랑과 희생이 고작 이깟 돈 몇 푼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접시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듯 이글거리는 용암처럼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따라 온 둘째 며느리 민정이는 만삭의 몸도 잊은 채 해맑게 웃으며 제 지친 얼굴을 들여다봤죠. 어머니, 다음 달에 저희 둘째 태어나요. 첫째 때 어머니가 너무 잘 봐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아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수고비는 충분히 드릴게요. 그 말에 제 손에 들렸던 접시가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아, 이제 내 남은 인생마저도 그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구나. 내 몸이 부서지든 말든 언제든 불러다 쓸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제 두 손은 덜덜 떨려왔지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핏발 서 있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고 제 몸의 온기는 마치 서서히 식어가는 듯했어요. 가슴 속에 뜨거웠던 용암은 겉으로는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밑에서는 훨씬 더 격렬한 진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큰 며느리 은미가 소파에 길게 드러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뛰어노는 손주 하은이에게 짜증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하은아, 그만 좀 뛰어, 할머니. 이 할머니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저렇게 엉덩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았을까. 은미는 대놓고 제가 들으라고 비아냥거리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저 허리를 부여잡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아낸 제 한숨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둘째 아들 진영이는 그저 제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깊은 한숨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소심하게 고개만 떨구는 진영이의 모습은 제 마지막 기대마저 짓밟았고 제 마음은 마치 거친 파도에 부서지는 모래성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차례상에 올릴 마지막 음식인 약과까지 올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고생 끝에 차려진 명절상 앞에서 뿌듯함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신나게 떠들던 자식들의 대화 소리가 정확히 들리더군요. 진수와 은미가 새로운 명품 육아 컨설팅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신청한 프리미엄 키즈케어 서비스 정말 괜찮지 않아요? 1대1 전담 시터에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까지 붙여주니 아이들 교육과 돌봄,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은미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가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봤더군요.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 다음 달부터 엄마는 애들한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마침 준서랑 하은이 시터도 구했고, 집으로 방문하는 선생님도 계약했거든요. 엄마한테는 제가 매달 따로 용돈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 편하게 쉬세요. 제 자존심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5년을 지극정성으로 손주들을 돌봐온 저를 언제든 계약 해지될 수 있는 품목처럼 취급하는 이 상황에 피눈물이 솟구치는 듯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온 마음을 다해 바쳐온 사랑과 헌신이 자식들에게는 돈과 계약으로 계산되는 보잘것없는 것들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진수의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최악의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진수가 저를 더 이상 엄마가 아닌 그저 편리한 도구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 그리고 엄마, 마침 잘 됐어요. 저희가 이번에 주식으로 번 돈으로 이참에 엄마도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고급 실버타운 알아보고 있었어요. 진짜 비싼 곳인데 기가 막혀요. 거기서 또래 친구분들과 취미생활도 즐기시고 의료 서비스도 완비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마음 편하고 엄마한테는 이번이 좋은 기회예요. 진수의 말이 마치 제가 폐기 처분되어야 할 낡은 물건을 취급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거기에 은미까지 거들며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국수집을 폄하하는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네, 어머니. 거기 음식도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그 몸으로 국수 끓이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 고생 이제 그만하세요. 마치 제가 의미 없는 고생을 하려고 있다는 듯 깔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몸이 편하라고? 내 삶을 멋대로 단정하고 멋대로 결정해. 내가 평생 일궈온 내 국수가 고생스러운 것에 불과했단 말인가? 나를 유모처럼 쓰고 버리더니 이제는 늙은 짐짝 취급하며 감금하려는 건가? 내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국수까지 폄하하고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다니. 저희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 순간 제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휘청이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끓고 있던 육수 냄비 앞으로 손주 하은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분명 은미에게 잠깐 봐달라고 했는데 아들, 며느리 모두 이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느라 아무도 아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작은 팔을 뻗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냄비 뚜껑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은아, 안 돼. 저도 모르게 허리 통증도 있고 재빨리 하은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간신히 아이를 낚아채며 뜨거운 냄비를 넘어뜨리지 않았지만 균형을 잃은 저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부엌 뒷문 밖 가파른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뼈가 부서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제 품에 안긴 하은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뒤섞여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하은이 데리고 저기로 떨어졌어. 큰손주 준서의 날카로운 외침에 거실에 있던 가족들은 그제야 혼비백산하여 계단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축 늘어진 몸으로 하은이를 꼭 감싸 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 무릎과 팔꿈치에서는 붉은 피가 흘렀고 눈은 희미하게 떠져 있었지만
하은이를 아는 팔만큼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너무 놀라서 저를 꼭 잡고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은미는 곧바로 달려와 하은이의 상태를 살피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은미는 아이의 몸을 꼼꼼히 확인하며 어휴, 다행이다. 우리 아가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괜찮아. 할머니 때문에 놀랐지. 라며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몸은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제 상태는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널브러진 저를 한번 흘끗 보더니 그저 엄마, 괜찮으세요? 좀 조심하시지 하고 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정이는 자신의 배를 감싸 쥔 채 인상을 쓰며 어머, 왜 하필 명절에 이런 일이, 어머니 때문에 애가 다칠 뻔했잖아요. 불안해서 이제 저희 아이 어떻게 맡겨요? 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피가 뚝뚝 흐르는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영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할 뿐 제게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은미가 싸늘하게 저를 노려보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저를 보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렇게 몸도 불편하시면서 괜히 아이들 위험하게 만들지 마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차라리 저희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저희가 알아본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시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자꾸 사고 치고 말썽 부리지 마시고요. 정말 애라도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순간 제 모든 인내심은 산산이 부서져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짐은 너희였다.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너희는 나를 한낱 소모품으로 밖에 여기지 않았구나. 내 마지막 남은 손주를 지키려는 본능마저도 너희에게는 짐이었단 말인가. 내 피와 눈물, 평생의 헌신을 값싼 품삯으로 치환하더니 이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구나. 몸의 통증보다 더한 치욕감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제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서러움도 분노도 아닌 오직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제 남은 인생을 걸고 기필고 무언가 이루어내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난간을 잡고 흐르는 피를 닦지도 않은 채 고통도 잊은 듯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오직 비장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국수집 사장 시절 무례한 손님에게 당당하게 맞서던 그때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치 천둥처럼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단번에 갈랐습니다. 그날 제 목소리에는 지난 69회의 한과 울분이 그리고 박순이라는 한 여인의 모든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엄마고 할머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너희 집식모도 아니고 애 봐주는 유모도 아니다. 내 29의 남편 잃고 빚에 허덕일 때도 무릎 다 닳도록 국수 말면서 너희 키울 때도 한 번도 주저앉은 적 없었다. 너희 학비 대주고 결혼 자금 보태느라 내 밥 한 끼도 아끼며 살았다. 심지어 며느리들, 명품 시계에 가방까지 내 돈으로 준비해줬다.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친 내가 그저 고생덩어리이고 너희를 위한 내 헌신이 고작 품삯 따위로 치환될 수 있다는 말이냐? 내가 이 나이에 너희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육아 도우미 소리나 듣고 이젠 하다 내 손주를 지키려는 행동마저도 너희에게는 짐이라 비난받아야 하니? 게다가 너희 눈앞에 엄마가 피범벅이 되어 다쳐 쓰러졌는데도 너희가 애 하나를 돌보지 못해 다칠 뻔한 것도 내 탓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으면 내 존재 자체를 이렇게 경멸하는 거니? 그래, 내가 너희에게 짐이었다면 오늘 이 짐 내려놓겠다. 제 몸의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런 통증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피 묻은 앞치마를 천천히 풀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허리에서 어깨에서 수십 년 동안의 무게가 하나씩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낡은 캐리어에 옷가지 몇 벌과
젊은 시절 박순이 국수 상호가 찍힌 빛바랜 수첩, 그리고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인 통장 몇 개를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들이 건넨 돈봉투를 거침없이 구겨 큰아들 진수의 얼굴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운 건 자식에 대한 어미의 사랑이지, 이딴 품삯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다. 이 돈 너희가 얘기한 전문가 고용하는 데 보태라. 그리고 이민정, 너는 당장 산후조리원 알아보거나 전문 육아 도우미 불러라.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육아는 없다. 가방을 든 저는 거실 중앙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버린 자녀들 앞에서 제 마지막 남은 모든 진심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엄마로 다시 보지 않는 한 연락도 하지 말고 나를 찾아오지도 마라. 너희들끼리 애들이고 집안일이고 알아서들 해라.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아픈 다리를 일으켜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깥의 찬바람이 제 상처에 스쳐스렸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 수 없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 웃음은 분노이자 해탈이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타기 위해 곧장 걸었습니다. 현관이 활짝 열린 집 안에서는 손주들의 울음소리와 얼어붙은 자녀들의 원성이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생 헌신적이기만 했던 저의 절연 선포에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겠죠. 제게는 지난 69회의 삶을 집약하는 홀가분하면서도 쓰디쓴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홀가분함이 제 남은 삶을 되찾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가족들에게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차단했고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잘 살 것처럼 애들은 얘기했지만 그들의 일상은 처절하게 그리고 빠르게 망가져갔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련한 감정이 피어오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품에 안고 키웠던 자식들의 비명에 쓰디쓴 허탈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큰아들 진수와 며느리 은미 부부는 효율적인 육아 시스템이 무너지자 직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육아를 담당할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자 은미는 난생 처음 독박 육아와 끝없는 집안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유능함과 교양은 집 안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죠. 손주 준서와 하은이는 할머니만 찾아 매일 밤잠 못 들고 울어댔고 그 울음소리는 진수 부부의 잠 못 드는 밤을 더욱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프리미엄 키즈케어 서비스와 1:1 전담 시터는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저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시터 비용은 그들의 예상을 아득히 초월했고 매일같이 터지는 아이들의 사고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그들의 재정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은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회사에 육아휴직계를 낼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은미는 자신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이었죠. 둘째 아들네 부부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출산을 코앞에 둔 민정이는 저의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산후조리원 예약은 이미 늦었고 급하게 비싼 산후 도우미를 구했지만 마음처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영이는 출산휴가마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육아와 가사 부담,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용에 진영이 부부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선명하게 켜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감사한 축복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 빈자리는 그들에게 단순한 공백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떠나고 나서야 저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저를 짐 취급하고 소모품처럼 생각했던 지난 날들을 매일매일 후회했겠죠.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지난 세월, 제가 수없이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이 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고통받았던 만큼 그들도 고통을 경험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랐습니다. 제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제 오랜 보금자리였던 국수집이 있던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예전과 똑같이 정겨웠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작은 점포를 임대하고 제 전 재산인 연금과 국수집으로 모아둔 돈을 종잣돈 삼아 다시 박순이 국수 간판을 내걸었죠. 박순이 국수라는 간판을 걸자 제 이름 석자가 비로소 제 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손주 육아가 아닌 제 진정한 꿈이었던 음식 연구와 국수 만들기에 열중했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찾아 시장을 누볐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레시피 연구에 몰두하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제 허리는 여전히 쑤시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국수를 말던 그때처럼 손님들의 행복한 얼굴을 상상하며 저는 다시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단골들이 찾아와 사장님, 국수 맛 여전하네요. 오히려 맛이 더 깊어졌어요. 라고 칭찬할 때마다 저는 잃었던 세월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환한 미소는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존재의 의미를 되찾은 것입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삶의 활력을 되찾은 제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동네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오랫동안 꿈꿨던 전국 기차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그림 그리기 취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방향으로 힘차게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박순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손주들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그리움은 의무나 책임감이 아닌 순수한 사랑의 감정으로만 남았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자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이 되었죠. 마침내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설날 아침, 제 국수집은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멸치 육수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저는 손님들 주문을 받으며 능숙하게 국수를 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낯설지 않은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진수, 진영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었죠. 그 애들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오만함도 차가운 표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낯설만큼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국수 냄비만 보글보글 소리를 냈죠. 진수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진수의 지난 1년의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수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죠. 엄마 없는 집은 진짜 집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함께 계실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용서해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진수는 주방 한쪽에 커다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최신 주방 장비들이 들어 있었죠. 이건 엄마가 더 편하게 일하시라고요. 진수는 예전처럼 비싼 양복이 아닌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또 반갑던지요. 은미는 말없이 제 앞치마를 챙겨 입고는 능숙하게 손님들에게 국수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육수는 이 정도 맞나요? 은미가 조심스레 묻자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은미야. 아주 잘하네. 그 순간 우리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준서와 하은이는 달려와 제 품에 폭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에 저는 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니 그간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었지요. 잠시 뒤 둘째 진영이네 부부도 들어왔습니다. 진영이는 갓 돌진한 예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죠. 민정이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면서 사셨는지. 이제 어머니의 인생을 존중하고 어머니로서 늘 존경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구나.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한없는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은미는 매주 주말마다 와서 가게 일을 돕겠다고 했고 아들 진영이는 제 낡은 간판을 새로 달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활짝 웃는 모습을 저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젠 저는 힘들게 손주들 뒤치다꺼리나 하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제 이름 3글자로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고 있는 박순희입니다. 그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는지 매일 깨닫습니다. 명절은 이제 저 혼자 부엌에 갇혀 고생하는 날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제 가게에 모여 웃고 떠드는 행복한 진짜 명절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설거지를 하고 진영이는 아이들을 돌보고 은미는 능숙하게 국수를 말며 사장님, 주문 들어왔어요 하고 외칩니다. 저는 그 소리에 웃으며 기분 좋게 대답하죠. 그래요, 바로 갑니다. 돌이켜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날 제가 용기 내어 외쳤던 말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잊고 지냈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 살려낸 용기였다는 것을요. 이제 제 2번째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릅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멋지게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은빛 정담이었습니다.